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질환 중에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질,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요실금인데요. 오늘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인 요실금에 대해 소피아 여성의원 두재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요실금. 자연스러운 바깥 활동을 주저하게 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돼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실금의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요실금이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제 요실금 학회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서 사회활동하는 데 장애를 받고 또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유치원 보내놓고 거기서 단체로 이렇게 줄넘기 하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뜀떠기 할 때마다 소변이 새니까. 또 이제 할머니들은 노인정에 가서 옆에서 좀 오줌 냄새가 날까봐 저 사회활동에 좀 꺼려지는 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걸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위축되고 불편함도 맞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거죠? 요실금의 발생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전, 담배 피는 것, 또 비만도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수술도 그렇고요. 또 천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실금의 원인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요실금의 원인이죠. 저도 임신과 출산 정도만 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요실금에도 종류가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뇌에 어떤 구조의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요실금 같은 거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실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기침,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그럴 때 뜀박질 같은 거 할 때, 막 웃을 때, 또 무거운 걸 들을 때 이걸 생각해 보면 배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배에 압력이 올라간다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또 화장실만큼만 봐도 그냥 갑자기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요실금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그런 것을 복합성 요실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실금 치료법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이제 그 대책을 세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돈도 안 들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케겔 운동을 만든 분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아놀드 케겔입니다. 이분이 이제 만든 그 방법인데 항문을 이제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그런 운동인데 여러분들 무슨 러닝머신 사다가 처음에 운동하겠다고 해놓고 몇 달 지나면 빨래거리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케겔 운동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지속해서 해야만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밖에 없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레이저에 의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최신 치료법인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레이저 치료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4년 정도 됐고요. 특히 이 레이저 치료법은 이제 수술도 마취도 또 입원도 할 필요가 없고요. 한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질 않고 네. 뭐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특히 할머니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경험한 환자분은 89세, 90세 그런 분들도 오셔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수술의 문제보다도 네. 이제 마취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가지 종류의 레이저가 있거든요. 어빔야그 레이저라고 해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O2 레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방법으로 쓰긴 하지만은 어빔야그 레이저는 뭐 인티마이 레이저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요실금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네. CO2 레이저는 빼미 레이저라고 해서 그 레이저는 또 요실금뿐만 아니라 질을 축소 성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질 점막을 또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서 두 개의 레이저를 가지고 적절하게 환자의 나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과 그다음에 뭐 시술 후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겁을 내는데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저 치료 원리 자체가 뭐냐면 질벽에다가 레이저를 쏘아서 그 질벽에 적정한 65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비세균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1차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완성되는 시기가 보통 초기에는 한 달 정도, 그다음에 완전히 완성되는 데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100명의 환자를 했을 때 전부 다 100%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0명 정도를 그 레이저로 했는데 수술은 딱 7명 했습니다. 근데 다른 외국의 통계도 보면은 한 1%는 치료가 참 어려워서 수술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수술 자체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증세가 꼭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는 그런 증세에 있는 경한 증세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실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요실금이라는 그 병 자체는 병으로도 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먹으면 의뢰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최신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됐죠. 수치스러워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아주 활기차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요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뇨는 흔히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합병증이 발생하면 회복하기도 어렵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일찍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시작해야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익산 박병현 내과 박병현 원장과 함께 당뇨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당뇨.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10% 정도, 고령의 경우 30%까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설마 하다 맞닥뜨리게 되는 당뇨에 대해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당뇨병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흡수가 되는데 우리 혈액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데 주요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포도당은 항상 혈중 내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인데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이게 이제 높게 올라가게 돼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혈당을 항상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분비가 잘 되더라도 간이나 지방, 근육 등의 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네. 흔히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당뇨인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증상이 별로 없는 건가요? 예,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당뇨가 진단이 되면 한 5년 전에 당뇨가 약간 발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증상이 없게 되는데 증상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3다 증상이 발생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다뇨, 다식이 되겠는데 당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올라간 당이 소변 내로 나오게 되면 요당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분을 끌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게 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도 많이 보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이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에너지원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허기져서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다음, 다뇨, 다식이라는 이런 3다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잘 먹는데도 또 체중은 쭉쭉 빠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당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나요? 당뇨병 진단 기준 자체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했을 때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치가 126mg/dL 이상 당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제 75g 포도당을 먹인 후 2시간 또 혈당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포도당 병부 당부화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경우 2시간치가 200mg/dL 이상 나오게 되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당뇨병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작위로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치가 200mg/dL 이상 나올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측정을 하게 됐을 때 6.5% 이상 당화혈색소가 나오게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미리 위험 인자를 알고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뇨병 선별 검사를 받는 게 좋은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 초기 증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별 검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은 40세가 넘어가면 당뇨병이 발병했는지 검사를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고요. 40세 미만이더라도 집안에 당뇨병 과거력이 가족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 환자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의 경우는 40대 미만이더라도 당뇨병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죠? 치료의 경우는 이제 크게 약물과 주사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은 인슐린이라는 것을 잘 분비하게 해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분비된 인슐린이 잘 작용하게끔 하는 그런 약물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포도당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흡수되는 정도를 좀 덜 흡수되게끔 조절해주는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또 소변으로 당을 빠져나가게 하게끔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약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약재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사 치료는 인슐린과 GLP-1이라고 하는 이제 주사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혈당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식생활 습관을 개선을 시키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또 체중을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전제 조건으로 네. 깔려 있어야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의 효과가 더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방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예. 현재 권고사항은 당뇨 전 단계 진단받은 경우에 본인의 체중을 약 5에서 10% 정도 체중을 감량을 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최소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약간 빠르게 걷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한 60% 정도까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60세 미만인 경우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굉장히 비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당뇨병 약물을 전 단계이지만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뭐 주변에 근데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슐린을 맞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맞자고 하면 이제 당뇨병이 갈 때까지 갔다고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슐린은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밖에 치료가 없습니다.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 안 가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갈 수가 있고요. 네. 성인의 경우는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또 임신한 경우, 또 감염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 또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적인 치료보다는 인슐린 치료가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인슐린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인슐린을 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거부감을 느껴야 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예. 뭐 또 주변에 보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나요? 급성 합병증의 경우는 혈당 자체가 급작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져서 나오는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산 혈증이라든가 아니면 고삼투합성 혼수 아니면 저혈당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 합병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급성 합병증은 대처를 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성 합병증은 말 그대로 당뇨병이 오래되면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혈관 합병증은 말 그대로 이제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나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눈, 망막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나 또 신경에도 혈관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망가진다든가 아니면 콩팥, 신장으로 가는 조그마한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게 되겠고요. 예.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실명까지 이룰 수가 있고요. 대혈관 합병증 경우는 이제 혈관이 큰 혈관들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맥경화가 일찍 오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손이나 다리 쪽으로 가는 말초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괴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걷게 되다 보면 다리 쪽에 통증이나 저림감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합병증 때문에 관리와 예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당뇨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자주 샤워를 하게 되는데요. 깨끗이 씻으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샤워를 하면 물 낭비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샤워기의 강한 물줄기는 얼굴에 직접 맞지 않는 게 좋고요. 비누칠은 오염이 심한 부분에만 가볍게, 타올은 자주 세탁하고 잘 말려서 사용하고 샤워 시간은 20분 안에 짧게 끝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